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저희가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 로마 네. 전쟁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세 번째인 오늘은 이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카이사르의 죽음 이후에 이 엄청난 권력이 없어지게 되고 네. 그러면 당연히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내전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뭐 그동안 주제를 좀 갖고 있었잖아요. 네네. 무슨 전쟁, 좀 메인 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좀 그렇다 한 전쟁이라고 뭐라고 말해야 될지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좌청룡 우백호가 있습니다. 박사님과 기자님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얘기를 하도 풀어나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마법의 언어가 하나 존재합니다. 누구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보면 압니다.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치러야 했던 전쟁, 로마 내전과 팍스 로마나를 말하다. 부하들의 배신으로 불세출의 영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누가 카이사르의 뒤를 잇느냐 이걸로 인해서도 후계 다툼이 좀 장난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권력이라는 것은 돈보다도 위에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네. 욕망보다도 위에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 권력에 대한 욕구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카이사르의 장례식이 이제 먼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야 그 뒤에 이제 권력에 대한 다툼이 시작이 될 텐데 카이사르의 장례식 때 나온 연설문 이건 사실은 섹스피어가 만든 말이지 진짜 있었단 말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로마라는 제국이 그 그리스 때부터 이어온 그 정통성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연설을 참 잘했지 않습니까? 로마도 연설하면 빠지지 않는구나. 블루투스 연설은 예. 막 심장을 녹이는 연설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셰익스피어가 대단히 멋지게 연출한 거였어요. 원래 브루투스의 장례식 연설문은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왜 브루투스가 카이사르에 대항하여 그를 죽였는지 이유를 요구한다면 이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카이사르에 대한 나의 사랑이 결코 모자라서가 아니라 내가 로마를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 말, 내가 카이사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나는 카이사르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다만 카이사르보다 로마를 더 사랑했을 뿐이다. 야, 셰익스피어가 이탈리아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수많은 오해가 생긴 거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 시민들이 얼마나 술렁술렁 거렸을지가 그때 오히려 나 같으면은 진짜로 그 연습을 딱 듣자마자 내가 로마 시민이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정말. 근데 이게 한 방에 뒤집어져요. 뒤집어진다고? 그래요? 한 방에 뒤집어지죠. 안토니우스 연설 한 방에 뒤집어지죠. 그것도 이제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멋있게 했는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카이사르 유언장을 읽어요. 모든 로마 시민에게 75드라크마씩 준다. 그리고 내 땅은 로마의 시민공원으로 기증하겠다. 시민들한테요? 그거 한 방에 그 감동이 그냥 끝나버려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75드라크마면 보통 임금이 0.5에서 1드라크마였어요. 하루에? 예, 그러니까 보통 뭐 한 요즘 말하면 공무원 월급 2달치 넘는 거죠. 시민들한테요? 네, 한 사람당. 그때 당시에 하층민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0.5드라크마도 못 버는 시민이 많았기 많았죠. 때문에 예. 거의 뭐 반년 1년치의 그렇죠, 수입을 그렇죠. 한꺼번에 받은 거거든요. 그런 카이사르를 이렇게 듣겠네. 그러면서 이제 안토니우스 또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뭐 셰익스피어의 창작인데 안토니우스가 이제 브루투스를 가리키면서 그래요. 너의 그 색치혀와 카이사를 찌른 칼은 바로 네 심장에 있는 야심으로부터 나왔다. 그것도 섹스피어. 역시나 대문호야. 대문호야. 너의 새치혀가 거기서 나온 거군요. 그 이제 또 후계인들 모아놓고 방에서 공개를 했는데 쇼크가 나오는 거죠. 후계자는 옥타비아누스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정말 큰 충격이었던 게 옥타비아누스는 그때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한마디로 요즘 말로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직 민증이 안 나온 상태. 예. 민증도 안 나오는 것도 왜 우리가 흔히들 이 머리에 피도 안 바르는 것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학교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립 고등학교. 물론 카이사르가 보낸 건데 명문 사립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보통은 안토니우스 아니면은 브루투스가 아닐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맞아.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가 또 브루투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아그리파 이 4명의 인물 관계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파. 나는 아그리파가 누군지 솔직히 석고상을 통해 알았어. 아니 근데 사실 미술 시간에 가장 많이 보는 게 우리가 아그리파예요. 아그리파는 이제 저 때 당시만 해도 아주 젊고 유능한 지휘관이었어요.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너무 어렸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를 보조할 수 있는 인물로 이제 아그리파가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브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자 대단히 이제 친숙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 브루투스 너마저라는 이 카이사르의 마지막 말에서 나오듯이 전혀 예측을 못했었죠. 그래도 아들인데. 예. 브루투스는 이제 공화정을 수호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안토니우스야말로 그야말로 카이사르의 아주 충실한 부하예요. 근데 왜 아까도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브루투스 아니면 안토니우스가 후계자가 될 거다라고 당연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왜 또 듣보잡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잡까지는 맵시다. 옥타비아누스 황제예요. 저분이 10월 달이에요. 저분 때문에 우리가 아, 10월을 그렇죠. 살고 있는 건데 듣보 정도 듣도 보지 못한. 못했는데 왜 옥타비아누스를 지명을 했는지.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한니발부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한니발은 군인이었는데 정치를 몰랐다. 네. 카이사르는 그래서 군인과 정치가를 겸했다. 네. 그럼 그 다음은 뭐겠어요? 전쟁이 끝나면 정치. 그렇죠. 옥타비아누스는 군인으로 재능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정치가로서는 천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이사르가 대단한 거죠. 이 계보를 딱 알고 다음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근데 브루투스는 학자지 정치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에요. 안토니우스는 철저하게 군인이 정치가가 아니야. 그럼 누굴 뽑겠어요? 옥타비아누스가. 그럼 아그리파는요? 아그리파는 옥타비아누스가 군인이 못 되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 옆에서 군인을 해주라고 카이사르가 찾아서 붙여놓은 애예요. 한마디로 약간 이 정치와 군대를 벌써 그렇죠. 카이사르는 분리해서 그래서 너는 이제 군인이 될 필요는 없어. 군인을 부리면 돼. 정말 카이사르가 대단한 대단한 인물이게 거죠. 대단해. 그러네요. 박사님께서 최고라고 이게 손꼽는 이유가 있네요. 네, 그래서 아마 주변 사람들이 다 배신감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일단은 독재를 했지만 법과 질서라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카이사르만큼 어떤 그 로마 제국에서 어떤 업적이랄까요? 네. 그런 인물이 저 없어요. 사람은 전술에서도 시대를 앞서가고 정치에서도 시대를 앞서가요. 그런데 그런 카이사르가 사라졌단 말이죠. 그랬더니 잠깐만 누구? 뭐 어디 고등학교? 옥타비아누스를 지금 지명을 했단 말이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웠죠.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근데 제일 결정적이었던 게 군인들. 카이사르와 10년 이상 전쟁터에서 같이 싸웠던 군인들. 이른바 이제 갈레아파라는 그래, 거죠. 엄청난 인맥이잖아요. 갈리아 원정. 예, 네. 이 장교들이 안토니우스는 자기 지지해줄 줄 알았어. 자기랑 같이 싸웠잖아 전쟁터에서. 그렇죠. 그런데 카이사르가 후계자가 옥타비아누스라고 지적했다고요. 그랬더니 우리는 대장님 말씀을 따르겠다 해서 이 군이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합니다. 영화 같아. 예. 영화 같은데 보면 왜 이 모든 걸 다 이제 실세로 잡을 것 같은 사람이 야 이제 내 거야라고 했는데 여기서 왕께서는 돌아가기 전에 누가 정치를 했다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일제히 그를 향해 무릎을 딱 꿇는 장면. 와 이게 죽은 카이사르가 살은 안토니우스를 밀어낸 거죠. 진짜 대단한 인물이네요. 예, 어쨌든 뭐 그 죽음의 여파가 거기까지 미쳤어요. 그래서 군인이 옥타비아누스를 지지하니까 할 수 없이 안토니우스가 옥타비아누스 처음에 거의 애 취급했거든요. 근데 동맹자로 인정을 하고 사실 그 사람은 별 노력 못했는데 레피두스라고 그냥 어거지로 하나 끌어 들어갖고 삼두를 맞춰요. 그래서 이걸 2차 삼두 정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의 이두 정치예요. 그리고 이 암살팀은 소위 말하는 동방으로 가서 그리스, 저 마케도니아 여기 총독을 합니다. 시리아 뭐 이런 변방으로 데로 가서. 보낸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서방과 동방 군대의 대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두 세력으로 생겼기 때문에 내전은 분명히 피할 수 없는 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두 세력 간의 군사력은 어땠는지. 그때 군세를 한번 보면 네. 이제 삼두 정치파라고 하죠. 이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쪽이 한 22개 군단, 네. 병력은 한 10만, 기병은 한 13,000 정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암살파죠. 그들이 원하는 이름은 이제 공화파죠. 19개 군단에 기병이 한 2만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모든 로마가 가지고 있던 군대를 탈탈 틀어서 양분한 거예요. 그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
로마는 내전으로 치닫게 됐다. 암살파였던 공화파 대 삼두 정치파의 피할 수 없는 결전, 바로 필리피 전투다. 지금 현재의 군세로 봐서는 정확하게 어느 쪽 군세가 더 강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필리피 전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슬슬 윤곽이 드러난다고요. 마케도니아에서 그리스로 가는 길을 트라키아 지방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필리피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두 팀의 군대가 만나게 되죠. 근데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도로가 그 유명한 로마의 그 도로가 딱 지나가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언덕이 있고 네. 또 한쪽은 또 숲이 있고 이쪽은 또 늪지예요. 그러니까 방어하기 정말 좋은 데죠. 여기서 공화파가 자리를 딱 잡고 있는데 얘들은 왜 그랬냐면 보급에서 자기들이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티면 지구전으로 가면 우리가 이긴다. 그쵸. 어차피 군대 비슷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방어 지형을 자리 잡고 시간 끌기 작전으로 간 겁니다. 이게 재미난 게 양쪽 다 지휘관이 2명이에요. 네. 근데 세팅이 똑같아요. 전쟁을 전혀 못하는 애와 전쟁밖에 못하는 애. 브루투스는 학자지 군인이 아니에요. 네. 카시우스는 군단장 출신이에요. 옥타비아누스는 정치. 전쟁 못하고 정치만 할 줄 아는 애. 안토니우스는 전쟁만 할 줄 알고 정치 못하는 애. 네. 그러니까 똑같아요, 둘이. 전쟁을 못하는 애와 전쟁만 할 줄 아는 애. 양쪽 군대가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지휘를 받는 거죠. 지금으로 상황에서는 너무나 모든 게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같은 로마군이니까 싸우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냥 어디에 주력군을 놓고 어떻게 하고 몇 발짝 걸어와서 얘들도 몇 발짝 걸어와서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군의 특징이 표준화. 똑같은 코스와 똑같은 훈련으로 해서 표준화된 군대이기 때문에 전투 경험이 좀 있다고 해도 네. 그렇게 엄청나게 우세한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이 안옥파가 과연 어떻게 북한파를 뚫고 나갔을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1차 필리피 전투에서 그래도 나름 안토니우스는 그래도 이제 군인 출신이라고 갈리아 갔다 왔는데요. 늪지대에다가 이제 도로를 깔아가지고 여기를 통과하자 딱 이렇게 해요. 우와. 그렇게 딱 갔는데 이제 그렇게 가서 이제 카시우스를 좀 밀어붙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군대 경험이 일천했던 브루투스가 전투에 참가하면서 의외로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를 밀어붙인다 다시. 오. 그러니까 또 해전에서도 또 공화파가 이겨요. 그리고 이 1차 전투에서 무려 2개 군단, 삼두정치파의 2개 군단이 격파가 됐어요.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일이 생긴다면서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역사의 미스테리인데 네. 이 영화로 이런 걸 만약 만들어내면 아마 막장들 한번 그럴 거예요. 왜요? 개연성이 없지 않냐. 근데 사실은 진짜 역사에서도 막장이라기보다 한 개연성 없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안토니우스가 카시우스 군을 밀어붙이긴 했어요. 오, 네. 그런데 이제 브루투스가 옥타비아스 군을 너무 쉽게 무찌른 다음에 안토니우스 후방부대까지 해쳐버렸거든요. 도와주러 안토니우스가 이제. 네. 고립이 됐는데 여기 전쟁터가 웃기는 게 당시 엄청 가물어가지고 먼지가 뿌옇게 나서 저쪽 부대 상황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해전은 이겼는데 그건 소식이 사흘 뒤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예, 상태로.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카시우스가 졌다 그러면 또 로마군 애들도 이거 잘하거든요. 그쵸. 자존심 상한다고. 이러려고 이제 무슨 말렸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겼다는 거야, 브루투스가. 그러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래, 넌 잘했다. 축하한다. 본인의 목숨을 본인이 그렇죠. 브루투스는 잘 승리를 했고 그리고 본인들이 뭐 힘겹게 버티고는 있는데 뒤 후방 부대에서 브루투스가 오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나쁘게 봐도 1승 1패거든요. 그럼 내일 또 붙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래 브루투스야 네가 승리는 가져가라. 그리고는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존심 때문에 자살했다는 소리 제일 유력한데 믿기질 않죠. 그러니까 아니 전쟁에 패한 게 아니라 전투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승기를 잡았던 북한파는 힘이 없어지는 거 그렇죠. 아닐까요? 다음 날 다시 붙었는데 장군이 없잖아요. 장군이 없잖아. 브루투스가 지휘를 하니. 그러니까 군대가 이미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어머. 그래도 두 번째 싸움에서는 얘들이 그냥 막 달아나 엉망으로. 그래서 아주 가볍게 이겨버리죠. 하여튼 역사도 참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많이 이거 드라마로 미스테리하네요. 쓰면 스토리가 왜 저러냐고 개연성이 없지 않냐고 아마 아무도 안 믿었을 예, 거예요.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유를 불문하고 죽어버렸어요. 이제 로마는 딱 하나의 왕만 필요시하고 있어.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이제 붙겠죠? 붙어야죠. 여기서 이제 또 둘이 이제 땅을 분할하게 돼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를 중심으로 이태리를 차지하고 네. 이젠 또 안토니우스가 외곽으로 나가요. 아이고야. 처음에는 안토니우스 전략이 더 훌륭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옥타비아누스가 차지한 건 이탈리아 반도뿐인데
그 유명한 갈리아 군단은 네. 안토니우스파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집트로 가서 클레오파트라랑 또 연애를 하면서 이집트를 먹어요. 그리고 동방 시리아 쪽도 자기 파로 장악하려고 하니까 이탈리아만 옥타비아누스 거고 뺑 북쪽, 동쪽, 서쪽 뺑 둘러서 와. 안토니우스 세력권이 되는 거죠. 이때 그게 등장을 했군요. 세계의 로맨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요때군요. 아니 근데 도대체 안토니우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길래 이 권력보다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안토니우스는 풀비아라는 전처가 하나 있었어요. 처가 하나 있었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냐면 가정사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정치에만 관심이 있어요. 안토니우스를 이제 코치하는 거예요.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안토니우스가 또 정치적 수완이 없으니까 제대로 못 하거든요. 막 또 구박을 해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 입장에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집트의 카이사르라고 딱 갔는데 클레오파트라를 본 거예요. 한 번에 마음을 사로잡혔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근데 또 얄궂게도 운명은 카이사르하고 클레오파트라를 연결해 줬거든요. 네. 그래서 아들까지 낳았어요, 사실. 예, 카이사레온이라고 아들도 있어요, 둘 사이에. 클레오파트라고. 그러다가 이제 카이사르가 사후에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고 실컷 연애를 했어요. 돌싱이 된 거네요. 예. 근데 본국에 있던 풀비아가 이걸 알았어요. 펄펄 뛰었죠. 그렇지. 화나죠. 죽는다. 너 오면 내가 죽는다. 뭐 이혼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 참고 일을 벌려요. 돌아오게 만들라고? 안토니우스 동생하고 네. 소위 말해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몇 달 동안 결사항전을 하는데 아니 남편이라는 인간은 안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한 조건이 형성됐잖아요. 어머. 클레오파트라도 싱글이 됐고 안토니우스도 안토니우스 싱글이 됐고. 신고를 이보세요. 지금 그게 만들었네. 완벽하다고요 지금? 네, 청소년 여러분 역사는 역사일 뿐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안토니우스는 본격적으로 이제 살림을 차리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 덜커덕 일이 터집니다. 어떤 일이요? 옥타비아누스가 정략 결혼을 하자고 해요. 누구한테? 안토니우스한테.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안토니우스한테 줘요. 그러니까 그때 안토니우스는 얼떨결에 하고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그냥 아니 왜냐면 지금 현재 자기가 다 지금 차지하고 권력을 있고. 양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권력을 쳤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돼서 얼떨결에 결혼을 덜커덕 해요. 근데 마음은 클레오파트라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다시 유부남이 된 안토니우스한테 장문의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의 핵심이 이거예요. 편지가 남아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해. 언제까지나 나는 기다리고 있으며 나일강에 해가지고 둥그런 달이 피라미드에 걸리면 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만 한다. 이 편지를 보고 안토니우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자기 처한테 이제 옥타비안이에요. 옥타비아누스 동생 옥타비안한테 이렇게 해요. 나 지금 이집트에 빨리 출장을 갈 일이 있다.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라. 내가 가자마자 편지 보낼게. 이렇게 하고 바로 이집트로 가요. 그래서 진짜 편지를 보내요. 근데 옥타비안한테 그 편지 내용이 이거예요. 나 기다리지 말아라. 이거 너무 슬퍼요. 그러면서 이제 나를 기다리는 어리석음을 하지 말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서 옥타비안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바로 오빠한테 달려가죠. 이런 편지가 왔다. 얼마나 욕했을까. 여기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도 뭐? 내 동생을? 이제 완전 둘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지나가는 거죠. 분명히 전략적으로는 안토니우스가 유리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전략적으로 우세하다고 해서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고 노느라고 시간을 떼버렸어요. 피라미드 안이 행복한 거지. 그 바람에 로마에서 인심은 차갑게 식어요. 그리고 이제 악소문이 터져요. 제가 이집트 여왕이랑 결혼해서 로마의 왕이 아니라 이집트의 이집트 왕. 중심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개선식도 알렉산드리아에서 하는데 처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로마 장군인데 로마에서 개선식을 안 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했어요. 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랑 살고 있어요. 그럼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네. 결정적으로 옥타비아누스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시민들 앞에서. 안토니우스는 평소에 뭐라고 말했느냐? 안토니우스는 자기는 죽어서 이집트 땅에 묻히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말을 옥타비아누스가 불을 합니다. 지폈네요. 여기다 이제 또 결정적인 게 갈리아가 사령관이 원래 안토니우스파였는데 죽어요. 옥타비아누스가 협정을 깨고 원래 셋이 합의하에 후임을 해야 되는데 재빨리 자기 사람 갈아쳐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동방에서는 군대가 깨졌죠. 갈리아는 이제 중립지대가 됐죠. 이렇게 되니까 안토니우스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결정을 해야겠구나 해서 군대를 끌어모아서 진격하게 되고 옥타비아누스도 이 정도면 해볼만 하죠. 이제 북쪽과 동쪽은 위험하지 않으니까 이태리 군대를 모아서 안토니우스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게 이제 악티움 해전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동맹은 깨졌다. 로마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최후의 결전, 악티움 해전이다. 자, 악티움 해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피할 수 없는 승부가 시작이 되는데 같은 로마 군단이니까 아무래도 해전도 비슷하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당시에 이제 안토니우스의 해군은 5단 노선뿐만 아니라 8단, 10단 노선 같은 아주 대형 전함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5명이 노를 젓는 게 5단이고 10명이 노를 젓는 게 10단인 건가요? 그렇죠. 와. 8단이나 10단 같이 대형 군선의 이제 장단점이 뭐냐면 일단 장점은 한번 탄력이 붙으면 정말 엄청 빨라요. 빠르죠. 10명이 노를 하나씩 잡고서는 수백 명이 한 번에 쫙 당기면은 근데 또한 그것은 장점이다 단점이 될 수 있거든요. 뭐냐면 탄력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또 하나 방향 전환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때 악티움 해전에서의 로마군 지휘관이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아그리파예요. 네. 아그리파는 발상의 전환을 해요. 아그리파는 저렇게 대형 노선 가지고는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2단 노선, 리브루나라는 2단 노선 가지고 전투를 할 결심을 했죠. 배를 소형화한 거네요. 그렇죠. 2명씩 짝지어서 노를 짓는다는 건 그만큼 폭도 좁아지고 즉 가볍고 경쾌한 기동성이 가능한 이 리브루나를 이용해서 안토니우스 함대를 이제 맞서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안토니우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함의 숫자가 한 230척. 그 다음에 한 전함에 한 2만 명 정도의 보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궁수도 한 2천 명 정도 있었는데 안토니우스 함대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네. 이집트 해군 같은 경우에는 훈련도가 높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토니우스 함대 같은 경우에는 녹군이나 병사나 정원보다 훨씬 미달이 되는 함선이 많았었어요. 그에 반면에 아그리파의 함대는 상당히 훈련도가 높았었고 완편 함대였어요. 숫자는 거의 비슷했었고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싸움은 잘하지만 전략적이 떨어진다는 게 대함대를 끌고 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이 녹군은 항상 이게 좀 필요해요. 임금을 줘야 되고 그리고 저런 엄청난 대군을 데리고 가면 식량을 계속 조달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전부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 부대한테 맡겼어요. 그 악티움이라는 데가 그리스의 암브라키아만이라는 데인데 그냥 좁게 삼각형으로 좁게 들어간 지역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그리파가 전략의 천재인 게 처음에는 안토니우스가 보급이고 뭐고 다 준비됐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요거를 딱 배치도를 보더니 좌우로 조금씩 뜯어먹어서 보급로를 끊어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순식간에 임금도 못 줘, 식량도 딸려. 이렇게 되니까 배를 3분의 1 정도를 전투에 못 갖고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완편이 안 되니까. 완전히 그 항구를 봉쇄해 놓고서 어떤 전략을 쓰냐면 그 2단 노선 리브루나로 옆으로 확 지나가면서 항상 로마군이 잘 썼던 거 적의 노를 막 부리트리는 거 그걸 계속 써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허준 씨가 좋아하는 거 무기 있죠, 발리스타. 네. 가까이 접근해서 발리스타에다 불화살을 달아서 계속 쐈어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의 함대 승조원들이 전투에 정신이 팔린 게 아니라 불 끄느라고 도끼 가지고 막 자기 배를 부셔야 되잖아요. 불 끄려면. 그러다가 배가 침몰되고 활 맞아 죽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동성이 좋은 함대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전투도 사실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안토니우스도 정말 노련한 장군이잖아요. 네. 그리고 함대가 워낙 많으니까 좁은 만 안에 들어가 싸우면은 난타전이 벌어지면 작은 배가 기동성도 발휘하기 힘들고 네. 아그리파의 작전은 바깥으로 끌어내는 거였어요. 안토니우스도 나오기 싫었죠. 그러니까 너가 일로 와. 너가 일로 와. 서로 이러는 거야. 근데 시간 끌면 식량 없는 쪽이 불리해요. 그렇죠. 보급이 항상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안토니우스가 밖으로 나와요. 나오는데 옥타비아누스는 후진을 하는 거야. 계속 도망가고. 도망이라기보다는 간격 유지하면서 뒷걸음질 치는 거야. 할 수 없이 안토니우스가 앞으로 밀고 나갑니다. 이렇게 된 게 점점 나가면 간격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미스테리가 생겨요. 3개의 부대가 있었거든요. 안토니우스 이쪽으로 미니까 2개의 함대가 이쪽으로 좀 붙어서 갔어요. 그러면 가운데가 좀 벌어지게 되죠. 점점 벌어지는데 또 갑자기 이제 오후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점점 더 벌어져요. 밀리면서. 클레오파트라 함대가 갑자기 갈라진 틈으로 치고 나온 겁니다.
여기서 우회전 해가지고 옥타비아누스 함대를 쳤으면 양면 협공인데 클레오파트라 함대는 그 갈라진 틈으로 나오더니 바로 돛을 올리고 이집트를 향해 내빼버렸어요. 갔다고요? 네. 그걸 보고 안토니우스가 자기의 그 거대 10단 노선을 버리고 작은 배로 갈아탄 다음에 클레오파트라를 쫓아가요? 쫓아갔어요. 뭐죠? 여기서 이제 세 개의 미스터리가 나오죠. 클레오파트라 배에는 클레오파트라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황금과 군자금이 다 들어있었어요. 남겨진 부하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 돈과 이집트를 보존하면 우리를 버려도 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싸우는 척해서 가운데를 벌린 다음에 클레오파트라를 빼고 지도 튀었구나. 이게 우리가 생각한 사랑을 찾아 쫓아간 거보다 더 나쁜 거죠. 더 나쁘죠. 처음부터 내뺄 작전이었구나. 우리를 버릴 네, 생각이 없고. 근데 클레오파트라를 빼주기 위한 전투였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옥타비아누스나 아그리파도 전혀 생각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토니우스까지 내빼니까 순식간에 넋이 나갔었대요. 근데 여기서 안토니우스가 이게 전술은 잘하지만 전략이 안 된다는 게 네. 그리고 이집트에 상륙하니까 누가 이제 안토니우스를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를 따라갔다는 게 결국 뭐겠어요? 쟤는 로마의 장군이 아니라 이집트 여왕의 남편이다로 돼버린 거죠. 한마디로 여자 꽁무니 졸졸졸 그렇죠. 쫓아간 남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우울증에 걸리다가 1년 후에 자살을 해버려요. 아 저런. 이게 현명하지 못한 지휘관의 말로예요. 전형적인 말로죠. 그리고 분명한 것이 카이사르가 너무나도 현명한 게 바로 이 아그리파는 군인을 장악해서 로마를 지키게 하고 옥타비아누스는 정치를 해서 지배권을 가지고 로마 시민을 통치하게 만들었던 이런 해안, 이것을 안토니우스가 알았더라면 그렇죠. 군인으로서 명예를 다하고 로마 제국의 영웅으로서 끝났을 텐데.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옥타비아누스를 지정했을 때 왜 나를 안 지정했지라고 분노할 게 아니라 최소한 반성은 했어야지. 왜 나를 지정하지 그렇지. 않았을까? 왜라는 질문을 자신한테 네.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으면 혹시 싸워서 이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보셔야 됩니다. 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단 한순간에 그 수천 년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믿었던 사람이 왜 나를 저 사람이 선택하지 않았지라고 했을 때는 나를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게 맞아요. 분명히 있는 거야. 진짜 지금 이거에서 저는 인생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사소한 거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미워지고 증오를 갖는 것보다는 그렇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임 소장님이 왜 지현 씨한테 하는 말이에요. 맨날 앉아가지고 왜 그 남자는 날 선택 안 했을까요?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생각하란 말이야. 회식 때마다 얘기하면서 왜 나한테 그 남자는 선택을 안 했을까요? 하지 마. 내가 뭐가 문제였니? 아니 근데 카이사르가 정말 현명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카이사르 죽음 이후에 카이사르 유언장에 있었던 후계자가 정말 결국엔 내전의 끝으로 결정이 옥타비아누스가 됐어요. 정확하십니다. 즉 안토니우스의 죽음에도 역시 카이사르의 그림자가 짙게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옥타비아누스가 권력을 차지하면서 로마 제국의 융성도 또한 카이사르의 그림자가 아주 진하게 들여져 있는 거죠. 요즘 말로 소름은 정말 그러니까. 예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오늘 도큐멘터리 전쟁사의 이 인물 탐구는 옥타비아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사르의 예견대로였다. 모든 권력을 움켜쥐고 제정 로마를 출범시킨 탁월한 정치가 옥타비아누스. 네, 옥타비아누스 하면 아우구스투스로 이제 이름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게 이름이 아니라 그냥 칭호라면서요. 아우구스티우스라는 칭호가 뭐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 존귀한 자 이런 뜻인데 이게 사실 사연이 있어요. 사실은 옥타비아누스는 끝까지 황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라고 하질 않았어요. 아 그렇죠. 실제로는 황제로 살았는데, 황제로 살았는데. 근데 얼마나 야갔냐면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군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권력을 추구하지만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요. 이게 사실은 군주나 정치가들이 꽤 실패를 잘하는 네. 중요한 요인이에요. 권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보통은 칼 끝에서 나온다는 생각을 많이들 했었죠. 그렇죠. 그건 잡을 때만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필리피 전투 끝난 다음에 브루투스를 안토니우스 시체를 봐요. 자살한. 뭐 그래도 한때 동지였고 이 사람도 로마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장래 정중하게 취해줘. 이거 군인으로 보면 참 멋있는 장군이죠. 네. 무사가 무사를 알잖아요.
옥타비아누스는 목 잘라서 로마에 가 전시해. 그리고 내가 해치웠다고 선녀를 팍 때려요. 이야, 정치는 아이. 군인으로서는 안토니우스가 멋있죠. 무사도. 근데 지금 로마에 필요한 건 무사가 아니라 정치 리더라고요. 그쵸. 못 당해요. 우와. 포로 다 우리 옛날 로마군이잖아. 살려줘 막 이래요. 안토니우스는 멋있잖아요. 옥타비아누스는 물론 포로들 살려주는데 주동자거, 특히 공화파 공화정파. 주동자 인정사정 없이 죽여요. 현대 정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옥타비아누스는 정적에겐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쟤들을 죽여서 내가 어떤 정치가라는 걸 보여줘야 할 때다 할 때는 인정사정 없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대단한 게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연설을 하는데 나는 내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로마 공화정을 원로원과 로마의 백성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오, 말 멋있게 하죠. 우와. 나밖에 안 남았어. 나야 이러질 않고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정치 제도를 만들어서 이 로마를 통치하십시오. 그랬더니 원로원이 그래 넌 이제 집에 가라 이렇게 말하겠냐고요. 그쵸, 그쵸. 군대를 다 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 전에 공화정파 싹 이제 처리할 때 말 안 들으면 다 죽는 거야. 맞아요.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럴 줄 알고 그렇게 가혹하게 죽어요. 그런데 그 원로원 보고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이제 집에 가서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빛나는 로마의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그게 더 무서워요, 사실. 네, 집에 가라고 할 수도 없고 황제로 했다간 저게 분명히 너 나 황제로 만들어서 카이사를 모함하려고 한 거죠. 모함하려고 하는 거 이럴 거고. 그래서 머리를 쫙서 만든 게 아우구스트라는 칭호예요. 결국은 황제라고 부르면 그게 오히려 옥타비아누스를 옥죄할 수 있으니까 어떤 단어를 황제가 아닌 단어를 붙여야 했군요. 그리고는 슬쩍 또 요구를 해요. 로마의 원래 권력은 나눠져 있잖아요. 집정관이 있고 군사 지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령관, 집정자 다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또 새로운 칭호를 만들어요. 프린텍스라고. 그게 뭐냐면 원수라고 번역하는데 사실은 1등 시민, 1번 시민. 정말 야간죠. 다 시민인데 나도 시민이야. 단 1등 1분이야. 이거 단순 말장난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끝까지 공화정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세계 역사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일이. 예를 들어서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도 예전에 흥선대원군이 모든 실무를 다 이 장악하고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폐하라고 하면 너 지금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맞아요. 왕께서 존재하는데 어떻게 그럼.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라고 했잖아. 세계 역사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건 이게 이 옥타비아누스의 이러한 그 정치력 이게 대단히 젊은 나이에 발휘했다는 점이에요. 맞다. 그 다음에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정확히 안다는 게 지금까지 보니까 안토니우스도 그렇고 카이사르도 그렇고 결국 자기 사병적인 군대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로마의 44개 군단을 바로 사병이 아니라 국가의 군대로 바꿔버려요. 상비군으로. 그리고 이제 사령관이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걷어서 이야. 월급을 주는 것으로. 이때 그러면 지금 현대 시대에도 사용되는 그렇죠. 군대 제도가 이때 벌써 재편이 된 거네요. 그리고 상속세를 만들어서 부자한테 세금을 받아서 군인한테 월급을 주고 제대할 때는 특별 보너스와 땅을 준다. 군인들이 만세 부르면서 지지를 해요. 그 다음에 역시 백성을 잘 다뤄야 되잖아요. 당시 로마의 식량을 받아 먹는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근데 이게 남자들만 해당하는 거거든요. 받아가서 또 부인하고 자식을 가족을. 먹여야 되니까 한 75만 명, 80만 명이 무상 배급으로 먹고 살아요. 이거를 과거에 부자들이 귀족들이 줬다고요. 네. 이걸 국가가 그 돈은 부자들한테 걷고 세금으로 걷고. 결국은 부자들의 돈에서 나왔는데 시민들은 국가에 충성을 하게 그렇죠. 되는. 그리고 황제는 아니지만 훌륭하신 분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러면서도 그 공화정의 유죄, 원로원, 민회 이런 거 다 그냥 둬요. 마음대로 해. 약간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사장님이 난 짜장면 마음대로 먹고 아니야 너도 시켜 먹어. 난 짜장면이 좋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간부들한테 회식비를 얻은 다음에 직원들한테 써주고. 아니, 이렇게 정치적으로 능력이 뛰어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했지만 좀 군사 뭔가 통치에 있어서는 좀 낮았다.
라고 평가를 내렸는데 그럼 군사적인 업적은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로마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게 군사적 업적이거든요.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정복했으면 나는 더욱더 제국의 영토를 넓히겠다라고 해서 클레오파트라 사후에 공석이 됐던 이집트를 완전히 편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아시아까지 진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갈리아 넘어서 야만인이 사는 미지의 땅. 게르만. 그렇죠. 게르마니아로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광활한 제국을 이룬 로마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제국의 군대로 성장한 로마 군단의 무기는 또 어떻게,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는지 무기고부터 만나보시죠. 무기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대대적인 영토 확장 정책을 펼치는 로마 제국의 군대. 먼저 공성 무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군의 기본 공성 병기는 발리스타와 캐터펄트가 기본이었죠. 발리스타는 BC 5세기경부터 로마군이 사용했었습니다. 1세기경에는 프레임을 목재가 아닌 금속으로 제작했고 더욱 강한 밧줄 스프링을 사용해서 사정거리를 대폭 늘렸습니다. 다만 발리스타는 크고 무거워서 야전에서는 기동성이 아주 부족했었습니다. 주로 공성전에서만 활약했죠. 캐터펄트는 고대의 가장 흔한 공성병기였습니다. 로마군은 100인대에 한 기씩 배치해서 전장에서 아주 요긴하게 써먹었죠. 캐터펄트는 스프링을 청동으로 만드는 등 개량을 거듭해서 90kg의 거대한 돌을 400m 밖까지 날릴 수 있었습니다. 캐터펄트를 더욱 대형화한 망고넬 혹은 트레비셋으로 불리는 투석기도 있었습니다. 50에서 140kg이나 되는 바위를 200에서 500m까지 날릴 수 있었습니다. 지렛대의 원리를 사용한 투석기로서 주로 적의 성벽을 직접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었죠. 또한 로마군은 아리에스, 즉 숫양이라고 불리는 파송추를 사용했었습니다. 양머리 모양의 추를 흔들어 적의 성벽을 격파할 목적이었죠. 양머리는 금속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혹은 그 위에 금속 덮개를 씌우기도 했었습니다. 로마군은 또한 그리스식 공성탑인 헬레폴리스도 사용했었습니다. 특히 로마군의 공성탑의 높이는 30m 이상의 거대한 공성탑이 많았었습니다. 파성추나 투석병기뿐만 아니라 적 성 안에 들어가기 위한 가교 등이 아주 종합 세트로 탑재되어 있었죠. 자, 이번엔 로마의 방어용 무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로마는 제국의 번영기에 공성보다는 성을 지킬 수 있는 방어용 무기도 다양하게 개발했었습니다. 특히 세르부스, 리리움, 스티머러스는 방어용 무기 3종 세트였죠. 세르부스는 뾰족하게 깎은 나무꼬챙이를 성벽에 설치해서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을 방어하는 무기였습니다. 스티머러스는 긴 것과 짧은 것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긴 것과 짧은 것을 적절히 섞어 놓으면 적은 성벽에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었고요.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함정 형태의 리리움을 배치하면 그 효과는 2배가 됐었죠. 즉 리리움과 스티머러스로 적의 병력을 최대한 손실 및 지연시켰고요. 세르부스로 적의 성벽 접근을 막음으로써 방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갖춘 로마 제국 군단의 눈은 다시 서유럽, 그 중에서도 게르마니아로 향하는데요. 그 자세한 전황은 전사 분석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게르만 민족이 참 의아한 민족인 게 지금 현재 가장 발전된 기술력을 가진 나라라고 하는데 예전 중세 이전까지만 해도 가장 미개한 지역이었잖아요. 그렇죠. 가장 로마의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했었어요. 네. 이제 자연적인 국경선이 있었어요. 라인강하고 또 도나우강, 보통 이제 다뉴브강이라고도 하죠. 네. 거기가 자연적인 국경선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로마가 저 게르마니아로 들어가야만 했느냐? 그러니까 원래 그 제국이라는 건, 특히 로마 입장에서 제국이라는 건 지속적으로 확장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확장을 해서 영토를 넓히고 거기서 세금을 징수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른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또 하나, 아우구스투스의 약점이 뭐였냐면 항상 지금까지 했던 전쟁이나 전투가 집안 사람 때려잡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로마인하고만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우구스투스는 외부의 적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필요했었어요. 이제 로마는 이제 이 게르마니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행정관을 파견해요. 이 행정관 이름이 뭐였냐면은 푸블리우스 퀸틸리우스 바루스라는 행정관료예요. 이름이 3개예요?
보통 이제 무스라고요? 예. 그 왜냐면 자기소개할 때. 명문가 성을 막 따요. 로마의 전통 귀족들 티베리우스가 카이사르가 티베리우스가 내가 이 집안 피를 다 받았어요. 그럼 티베리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 이름을 마지막에 넣고 아니 그냥 그걸 섞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다 동명이인이 그렇게 많지. 임윤허. 예,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름 때문에. 아, 예. 근데 이 바루스가 아주 잔악한 통치자였어요. 현지 총독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녀자를 잡아서 괴롭힌다든지. 뭐 이런 거. 에이. 그러니까 당시 저기 게르마니아에 있던 게르만족들한테는 아주 뭐 원수 이상의 그런 대상이었어요. 사실 말은 게르마니아를 갖다가 야만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만족은 로마 제국의 통치자였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게르만족의 어떤 복수심이랄까 증오심 같은 게 계속 타오르고 있었죠. 전쟁사가 참 재밌는 게요. 난세에는 영웅이 등장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게르만 민족에 이때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아르미니우스, 이름도 멋져. 아르미니우스, 이런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타난다고 하면서요. 이 사람이 20살 때는 젊어서 로마 군대에 복무를 합니다. 네. 게르만족이 사실은 덩치도 크고 원래 카이사르가 갈리아 정복할 때 용병으로 활약했던 건 또 게르만족 용병이에요. 잘 싸우거든요. 덩치가 더 능력이 크고. 좋네요. 네, 그래서 카이사르도 게르만족의 잠재력은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게르만족은 로마에 충실한 동맹군으로서 처음에는 용병으로 잘 싸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똑똑한 애가 나온 거죠. 아, 우리도 로마를 배워야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로마 군대에 들어오는데 또 로마 입장에서 보니까 게르만애를 또 회유시킬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장교급으로 아주 말 잘 듣고 똑똑한 장교를 키워요. 더군다나 이제 로마 시민까지 되고요. 오. 이때 당시에 로마군의 구성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군이 이때부터는 본군과 보조군으로 나뉘어요. 아르미니우스는 이 보조군의 핵심적인 기병대를 이끄는 지휘관이었어요. 근데 이 보조군이 이 바루스의 군대가 왔었을 그 당시에는 전체 로마군의 절반을 차지해요. 와. 더군다나 더 중요한 게 뭐였냐? 이 보조군의 구성이에요. 보조군은 대부분 기병, 그 다음에 궁병, 그 다음에 슬링어라고 해서 투석병 있죠. 네. 돌 던지는. 즉 이렇게 특화된 병과들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보조군이 대단히 특수병과였기 때문에 어떤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서 훨씬 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컸던 무대예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여기서 바루스예요. 이 바루스가 행정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군사적인 면에서 아르미니스한테 정말 많이 의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어떤 정도였냐면 군사적인 면을 거의 줘버리고 아르미니우스는 나의 친한 친구, 그래서 맨날 저녁에 불러서 같이 식사하고 야 우리 친구지? 막 이렇게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친구가 돼? 우리 친구야. 이런 식이에요. 마음속에 아르미니우스는 내가 아무리 여기 가가지고 배우고 뭘 하고 있지만 나는 게르만이야 라는 생각이 있었군요. 아, 왜냐하면 핍박을 하니까 그게 동등하게 대해줘야 우리도 저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받으면서 나중에 나도 로마 시민이 되겠구나 하는데 아르미니우스 처음부터 반란을 하려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본인은 처음에는 로마 제국을 배우려고 했던 것인데 돌아보니까 이 바루스란 그전 총독은 안 그랬거든요. 네. 얘가 와서 분탕질을 하고 있는 거죠. 팍스 로마나 시대 게르마니아 정복에 나선 로마. 검은 숲이란 뜻의 토이토브루크 숲에서 게르만족의 영웅과 맞붙게 된다. 아르미니우스가 철저하게 계획을 짜요. 그래서 이 토이토브루크 숲이 있었는데 거기 동쪽에서 반란이 있다는 거짓 정보를 흘려요. 그러니까 이 바루스는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반란이 일어나? 내가 친히 군대를 이끌고 가서 쟤네들을 평정하리라. 그러면서 휘황찬란한 갑옷을 부하들에게 입힌 다음에 그 로마군들 행진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숲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로마 군대가 3개 군단이었거든요. 근데 3개 군단이 좁은 숲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열이 길게 늘어졌어요. 그 대열의 길이가 거의 20km였어요. 그러니까 로마군의 장기인 조직적으로 뭉쳐서 싸울 수 있는 게 힘들었었죠. 근데 로마군은 항상 행진할 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전후 좌우에 정찰병을 배치해서 매복에 대비를 했어요. 근데 이 전후 좌우에 있던 정찰병 역할을 보조군들이 했어요. 즉 아르미니우스의 부하들이 했었어요. 적에게 칼자루를 주었네요. 더구나 바루스는 여기 지형이 익숙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한테 야 네가 우리한테 길을 좀 안내해서 우리가 이 숲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끔 해다오. 어떡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르미니우스는 이래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데리고 와요. 근데 그곳에는 일단 구덩이 파놓고 그다음에 그게다 잔디를 깔아놔서 평지처럼 해요.
그 다음에 일부러 매복지 옆에다가 뚝을 한 1.5m를 해놔요. 아, 그러니까 매복하기 도망 못 가는 상황이 만들게. 그 숲이 워낙 유명한 전투라서 오랫동안 찾았어요. 네네. 저기 어딜까? 네네. 이거 뭐죠?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해서 그래서 결국 찾아서 유적을 발굴을 했더니 네. 얘들이 언덕 비탈 위에다가 정말 참호를 쫙 파고 영화처럼 거기다 나무로 덮고 흙으로 덮고 잔디까지 심어서 완벽하게 땅속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찰병이 걸어다니면서 그들 머리 위에 걸어다니면서 아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돌아간 거네요. 그거를 1.5km나 되는 어마어마한 길이로 파고 야, 거기에 1.5km요. 예, 거기에 쫙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르미니우스가 공격 명령을 내리자마자 많은 게르만족들이 양 옆에서 로마군의 주특기 필름이라고 투창했죠. 네. 그걸 던지기 시작해요. 야 배운 걸 여기서 쓰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창에 맞아서 긴 대형이 중간중간에 허리가 끊기는 거예요. 네. 아르메니우스는 기병들을 이렇게 전후 좌우로 오가면서 질풍같이 오가면서 유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병 군단, 로마 군단을 제외한 그 특수병과들, 활병, 창병, 그렇죠. 기병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군의 주특기가 밀집 대형이잖아요. 밀집 대형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로마군의 장점이 전혀 발휘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처참하게 깨집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 전투가 4일 정도 지속되는데요. 네. 전체 로마군 2만 명이 여기서 다 녹아 없어집니다. 세계 군단이 전부. 예. 더군다나 이 바루스는 전투 첫날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해요. 아,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 전투의 결과로 로마군은 게르마니아 쪽에서 완전히 축출이 돼요. 근데 이게 또한 아우구스투스한테도 완전히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이건 충격이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아우구스투스가 궁전 벽에 머리를 찌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루스야 내 군단을 돌려다오 그러면서 병사 머리를 막 궁전 벽에 찍어요. 와 이러면은 뭐 복수 안 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그 유명한 게르마니쿠스라고 그 로마의 그 폭군의 대명사가 카리큘라 황제인데 영화로도 나왔죠. 네. 그 황제 아버지예요. 이 게르마니쿠스를 투입을 하는데 사실은 저게 바루스가 진짜 바보짓을 한 거지. 세상에 어느 군대가 한 줄로 3개 군단이 한 줄로 가요. 그래서 원래 숲을 통과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개 군단이 들어가면 뒤에 군단은 진영을 하고 있어요. 숲에 들어가기 전에. 만약 매복을 당하면 돌아오면은 이 진을 꾸리고 있으니까 걔들이 엄호해 주는 거죠. 나중에 게르마니쿠스는 그렇게 통과를 해요. 한 개 군단이 진을 치고 들어가요. 통과하면 걔가 또 진을 쳐요. 그렇게 들어가서 중간에 매복을 당해도 앞뒤에서 엄호할 수 있도록. 결국 게르마니쿠스가 복수를 했다고 하지만 게르만족에 사실 들어갔다 거의 죽을 뻔하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침을 하나 내립니다. 결국 로마의 국경은 라인강과 도나우강을 넘지 마라. 다시 말하면 게르만 지역에 들어가지 마라로 결정을 내려요. 이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일단 게르만 지역이 공격하기 힘들다는 게 이제 결정이 났고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여긴 돈이 안 돼요. 이 아우구스티누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국이 너무 넓어지면요 그 유지 비용이 더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선이다라고 해서 국경선을 확정시키고 더 이상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팍스 로마나가 나오는 건데 팍스 로마나는 다시 말하면 힘에 의한 평화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주국방 개념은 아니고 네. 팍스 로마나의 또 하나 문제는 돈으로 사는 평화는 결국 상대방한테 먹힌다. 그렇죠. 힘으로 하는 평화는 문제가 뭐냐면 힘을 조절을 못한다. 팍스 로마나가 전쟁이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경계를 유지하다 보니까 예방 전쟁을 많이 하게 돼요. 쟤네들이 좀 불온해 가서 치고 주기적으로 치다 보니까 힘을 남용하게 되고 결국 그게 분노가 쌓이게 되죠. 그렇죠. 결국 나중에 게르만족이 쌓이면서 들어오게 되면서 로마가 망하게 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힘으로 하는 평화, 돈으로 하는 평화도 안 되면 어떤 평화가 있냐라고 하는데 사실 인류가 아직 답을 못 찾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드리는 건 돈으로 사는 평화는 안 된다. 힘으로 하는 평화는 이런 문제가 있더라. 여기까지가 역사의 교훈입니다. 다음 이야기. 한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든 대혼란. 천하의 영웅 보궐들이 일어나며 난세를 평정한 영웅은 누구인가? 소설 삼국지의 배경이 된 전쟁. 이번엔 위초고 삼국전쟁이다. 중국은 왕조망할 때 꼭 등장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환관.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밑에서 올라온 사람, 각지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대의 명분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황제를 위해서 동탁을 처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네. 각 군몰들 마음속에는 야망이 꿈틀꿈틀대는 거죠. 사실은 난세 감형이라는 말도 한국에 안 나와요. 아. 도원결에는 없었습니다. 아이씨. 그 개천에서 막은 건 맞아요. 맞았어요. 연한계 연합계가 없다고요? 예. 이런 팩트 폭력자. 팩폭.